우리나라 은행들은 이미 스스로 하청업체들하고만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해외 투자하면서 손실도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을 때는 국제 경쟁력을 키워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하는 거는 국내에서 안전한 아파트 담보대출 해가지고 이익 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지금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보다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더 크잖아요. 사이즈가 이미 시중은행 사이즈도 훨씬 커졌어요. 대기업들도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돼서 본인의 신용으로 세계에 나가서 얼마든지 자금 조달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국책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바꿔봐야 되지 않나.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가격 상승인데 그게 주로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좋은 지역 만들면 아파트 가격도 좀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각 지역에 이제 지역 국책은행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좀 부여해보자. 안녕하세요. 기자 김원자입니다. 전문가들 모셔서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듣는 신과 대화 시간. 오늘은 은행 대출 창구가 요즘 요란합니다. 단기간에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시중금리가 아주 급등했고 대출금리가 급등했고, 그러면서 1주택자는 사실상 이거 추가 대출도 나오지 않는 상황. 여기에 풍선 효과까지 더해져서 신용대출까지 띄고 있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 은행들 진짜 경쟁력이 있는지, 경쟁력을 갖고 이렇게 1년에 수십 조씩 벌고 있는지, 우리 은행들이 진정한 경쟁력을 가지고 그게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려면 뭘 고쳐야 할지, 이 부분 오래 고민해 보시고 대책 갖고 계신 한양대 개임교수로 계시는 원대식 교수님 오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걸 먼저 오늘 이제 지역은행들, 특히 이제 우리 은행들의 독과점 문제, 경쟁력 문제 하나하나 교수님이 내신 그 대안 중심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출 시장이 속된 말로 난리니까 뭐가 좀 잘못됐는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주택대출이 확 높아졌어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대출을 좀 조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엔 뭐가 좀 문제인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가계대출이 네. 폭증을 해서 거의 소득 대비 100%가 넘어가서 106%, 또 일부 통계에 의하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까지 따지면은 206%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아파트 가격 폭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네. 이게 그 주택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득은 따라주지 못하는데 집은 사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밖에 없다 보니까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대출 금리가 0.25가 아니고 시장 일선 창구에서 하단이 0.5, 상단이 0.34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럼 중앙은행은 왜 있는가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금리를 내리면 이게 집값 폭등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도 지난번에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올라가는 확률이 60몇 %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금리가, 이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경기가 좀 침체되느니 물가가 좀 안정돼서 금리 인하 요인이 이제 생겼다고 하지만, 기준금리를 내리는 즉시 아파트 가격은 지금도 비싼데 더 폭등해가지고 거의 이제 버블 수준으로 이제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신성환 그 금통위원께서도 지금 우리 이제 버블 단계에 들어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의 이제 존재 이유가 물가 안정인데, 다른 물가들은 안정이 됐지만 특히 우리 주거비가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면 이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죠. 그게 주거비가 폭등하면 지금 가계부채가 그렇지 않아도 문제인데 더 큰 가계부채를 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월급 받아가지고 원리금 부담하게 되면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소비를. 그러면 기업들이 아무리 물건을 생산해봤자 팔려야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그럼 빚내 갖고 아파트 한 채 사서 그 안에만 앉아 있으면 무슨 소비가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이 아마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집값이 너무 급락하는 거 아니냐, 시장이 너무 얼어붙고 있어서 그런 우려가 컸다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이제 지난해 보금자리 특례라든지 이런 정책 자금들, 올해 신생아 특례 같은 정책 자금들을 정부가 너무
물론 좋은 의도로 풀었지만 내 집 마련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랬지만 1%대 이 저리의 주택 자금을 너무 수십조 풀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집값 인상의 이 도화선이 됐고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중앙은행은 더 한국은행은 더 금리를 더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난번에 네. 집값이 내릴 때 어느 정도 인내를 갖고 좀 약간의 구조조정이 좀 필요했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 가격이 좀 리프라이싱돼서 좀 하향 안정화되면 시장이 좀 좋았을 텐데 또 아마 저런 걸 우려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하락하면은 뭐 금융권의 그 건전성이 약화돼서 네,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시키고 또 갑자기 경기가 급냉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 그 경기 침체를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좀 못 참고 바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실기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좀 떨어져야 사실 젊은 사람들도 집을 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세울 수 있는 대책이 그럼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특례 보금자리 룰이라든지 네.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가계 부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인구 소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고 그럼 결국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 대한민국 뭐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엔 뭐 2천만이 된다는 그런 최악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현재 이 시점에서 정부는 뭐 할 것인가? 바로 이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신생아 대출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통계를 보면 그런 저리 대출이 기존의 대출을 이렇게 대환하는 그런 네. 그 네. 부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올 초까지도 정부가 계속 네, 유도해서 네. 이자 많이 깎아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젊은 사람들이 지금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이야 옛날에 아파트 사는 거 집값 잘 올라가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세대의 그 행복만 추구할 수는 없는 거죠.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그때 압구정동 아파트가 불과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연봉이 얼마였나? 1,000만 원이었어요. 네. PIR이 6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압구정 아파트가 PIR이 6이에요. 전세 좀 끼고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몇십억 가잖아요. 꿈도 못 꾸죠. 그러면 사회가 이게 발전한 겁니까? 아니 후퇴한 겁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기성세대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가계대출 문제로 또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뭐 특례 대출이든 뭐 일반 대출이든 어차피 대출로 풀리는 돈이니까 네. 이게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각도로 영향을 미쳐서 그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더 지금 큰 문제가 뭐냐? 그 몇 년 전에 그 팬데믹 있잖아요. 네. 팬데믹을 이유로 각국 정부들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정치인들은 너무 좋았어요 그때. 왜냐하면 막 인심 써도 되니까. 네. 그다음에 국민들은 다 통제해서 뭐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압박되고 있어요. 제가 한 2주 전에 카나다를 갔다 왔는데 카나다 기름값이 그 산유국이잖아요 카나다. 네. 밴쿠버 같은 경우는 173.9센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739원이 디젤 1리터에. 네. 그리고 한때 미국의 기름값이 우리보다 더 비쌌어요. 그게 왜 그러냐? 너무 그 과잉 유동성을 풀다 보니까 그게 다 물가로 압박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택시 운전사 이제 우버 기사들 물어봤어요. 당신 한 달에 얼마 버냐? 집값이 얼마냐? 정말 힘들게 살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돈을 풀 때는 좋은데 그 후유증을 생각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그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너무 한 번에 많이 풀린 돈을 지금 이제 감당 못하는 수준이 된 거죠. 이 자리에 이제 뭐 기재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이나 뭐 금감원장 뭐 이런
정책금융 관련된 분들이 만약에 계셨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유효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때는 뭐 이제 집값이라는 게 워낙 인화성이 커서 이게 푹 꺼져버릴 수도 있고 이게 불이 붙을 수도 있는데 작년만 해도 다 그런 시장 우려가 있었으니까 이 정도쯤 풀면 그 대출량 총량 규제로 따지면 GDP 대비해서 대출은 어느 정도는 작년에 40조 플러스도 대출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그때 그 왜 풀었을까 싶지만요. 그런데 네. 이 가계부채 문제가 지지난달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네. 그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맞는 거죠. 지금 뭐 그 계신 분들이 임명된 지 얼마 됐습니까? 이 네. 정부가 출발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때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벌써부터 잉태가 돼 있었고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당장의 그 경기 침체 뭐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는 그 근저가 우리가 너무 경제를 갖다가 부동산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이제 부동산 중심으로 이게 그 경제를 꾸리다 보니까 네.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은 경기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은 뭐 경기가 다 좋아진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중심의 네. 경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관료분들 입장이나 뭐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집값 오르면 뭐 정권이 바뀌는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그분들 있어요. 관심은 이게 최고죠, 뭐. 그 경제학에서 네.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다 좋은데 디플레이션 시대 때는 자살률이 올라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너도나도 잔치 벌일 땐 좋은 거죠, 사실. 네, 네. 그 뒤에는 어떻게 되든지 뭐 그게 바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아닙니까, 미국에. 네.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이제 미국도 집값이 계속 폭등을 했잖아요. 그게 다 뭘로 했냐? 대출로 해줬잖아요. 대출로. 네. 그래서 은행 거래 못하는 사람한테도 가서 다 대출해 줄 때니까 꼬드겨 와가지고 집 사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티저 레이트라 그래가지고 네. 그 당시 이제 시중금리가 한 6% 정도 됐는데 처음엔 좀 깎아주죠. 6개월 동안 2%만 내라. 네. 왜냐하면 6개월 동안에 집값 올라가니까 너 그거 충분히 커버하기도 남으니까 집 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득도 하나 없는 사람들이 막 그 집을 부채를 내고 사고 또 집값이 실제로 막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미실현 이익들이 막 벌어지니까 소비가 뭐 흥청망청 됐죠. 네. 왜냐하면 현금은 안 들어오지만 근데 자산 가치가 이제 커지니까 일종의 네. 웰스 이펙트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기가 흥청망청 됐는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를 아주 공포의 도가니로 네. 몰아넣었잖아요. 한때 그 2007년, 8년. 페니매니 뭐 지니매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가 보증해 주냐 안 주냐 그래서 우리의 그 외환보유 중에 엄청난 금액이 거기 투자돼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 만약에 미국 정부가 보증 안 했으면 한국 외환보유는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여파가 PX라 해서 그리스나 뭐 포르투갈이나 이런 유럽의 그 나라들의 여파가 가서 그 나라들 아주 엄청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잔치 할 때는 좋은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그 후유증을 이제 감당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 이제 정책금이나 뭐 여러 금융 정책을 하더라도 교수님 입장은 부채 부분, 특히 부채 늘려가는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가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채의 끝은 네. 서브프라임 사태를 보면 자명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부채를 계속 캘 수는 없잖아요. 부채를 그렇죠? 언젠간 갚아야 되잖아요. 네. 언젠간 갚아야 되는 부채를 계속 그 부채로다 문제를 해결한다? 그 쉽지 않죠. 지금 이미 벌써 포화 상태가 돼서 소비가 지금 줄어들어서 지금 강남의 상가들도 공실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네. 네. 강남의 상가도 그럴지언데 그렇다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거의 한 20% 되잖아요.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그분들 소득이 안 되고 네. 그렇다는 건 소비가 안 된다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금융 우리 시중은행들이 급격하게 대출을 조이고 있고 대출 총액도 줄이고 있고 대출 이자율도 올리고 있고 일가구 이미 집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대출을 막았고요.
집값이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오름세가 무서운데 요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대출을 꽉 틀어 막고 있으니까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바로 이제 대출을 조이다 보면 단기적으로 돈이 이제 없잖아요. 네. 살려고 그런 사람들이 네. 주춤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계약했던 사람들도 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주춤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또 이 부동산 중심의 정책을 펴다 보면 결국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거에를 보면은 우리가 IMF 때 위기 때 집값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 뒤에 예를 들어 강남의 집값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네. 그 대치동에 2000년도 초반에 한 2억 3천 4천밖에 안 했어요. 네. 30평대가 네. 그때도.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정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한 6억 정도 됐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젊은 사람들 이제 집을 살려는 사람 이제 우리나라도 집을 살 때가 아니고 렌트하고 나머지로 즐길 때다. 집은 너무 비싸졌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6억인 집이 지금 얼마 됐습니까? 30억, 40억, 50억 됐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은 그냥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종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 찍어내요. 찍어내고 그 찍어낸 돈은 결국 시중에 풀려서 결국 물가 압력이 되는 거고 그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가 무슨 100억이니 200억이니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게? 그럼요. 네. 네, 제가 이제 홍콩에 그 슈퍼리치 친구가 있는데 홍콩에 가면 집값이 뭐 70평짜리가 400억, 500억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걔가 이제 거기 살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게 홍콩의 집값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그때 제가 예를 든 게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님 살아계실 때 그 한남동 집이 그 당시로 보니까 한 100억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늘 공시가격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단독주택 그건 제일 뭐, 비싸다 예. 어쩌다. 네. 그래서 저기 $10,000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아파트 75평짜리가 400억이 말이 되냐? 그랬더니 자기도 미쳤다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이제 홍콩엔 또 그들만의 리그래요. 이게 자기들끼리 이제 주고받는 거 이게. 그게 이제 한국에도 재현된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야 뭐 우리가 전망하는 게 네. 은행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행들이 이번에 지금 대출 이 혼란도 보면 예금 금리는 그만큼 안 올라가고 대출 금리만 이렇게 올리면서 예대 마진율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커졌을 거고 아마 연말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은행들의 수익이 이것 때문에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은행들이 지나치게 앉아서 돈을 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전에 우리 은행들 영업이익 나왔을 때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근본적으로 원인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아니 그 은행은 네, 주식회사고 영리기업이잖아요. 네, 자기들이 이제 그 신용평가에서 크레딧 리스크가 적고 그럼 당연히 대출해주고 돈 버는 건 아주 본능이잖아요. 본능. 네. 그렇죠? 그래서 은행을 탓할 수는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이 돈 빌려주는 일이고 돈 버는 일인데 아파트 가격 잘 올라가서 담보 튼튼하겠다. 이자 잘 내겠다. 아니 거기를 은행 대출하지 마라. 이건 뭐 우리가 사회주의가 전체주의국가도 아니고 네. 그거를 탓하면 안 되죠. 사실 그 문제 저 근본이 어디 있냐. 그 바로 그 아파트 가격 폭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게. 그럼 그거를 정부에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거를 컨트롤하지 않고 단지 은행 대출만 갖고 얘기하면은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은행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담보 좋고 이자 잘 갚는데 대출 안 해줄 수 있나요? 그 다 이익인데 그게? 네.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은행 독과점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를 지역 균형 발전하고 연결시켜서 네. 은행을 좀 더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독과점이라는 게 개수가 적은 걸 독과점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중은행들이 한 17개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은행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20몇 개 정도, 네. 24개 정도,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지방은행, 다 합쳐서. 시중은행 합쳐서.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은행들 우리 경제 규모는 IMF 때 한 5천억 달러에서 지금 한 1조 6천억 달러로 거의
한 300% 이상 뛰었거든요. 근데 은행 개수는 그 IMF 때 32개인가에서 지금 한 20 몇 개로 한 35% 감소를 했어요. 오히려. 네. 예. 물론 그때 뭐 오버뱅킹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긴 하지만 그런 이제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개수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은행 사이즈는 엄청 커졌죠. 옛날에 은행 그 시중은행 규모가 뭐 자산 사이즈가 한 1조만 돼도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뭐 300조, 400조 되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300조, 400조라는 거는 예대 금리 차가 예를 들어 한 2%만 돼도 300조를 운영하면 6조를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를 이제 은행 문제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가 일단 은행 개수가 우리 경제 규모나 뭐 인구나 이런 거 따졌을 때 은행의 개수가 적습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적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실 이제 국민 대부분은 또 5대 은행만 또 이용하고 뭐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경쟁력이 안 되니까. 네. 다른 이제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제 은행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라이센스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네. 라이센스가 있으면 이제 다른 진입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다 그 이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은행을 뭐 마구잡이로 막 인가를 해주면 네. 나중에 그 부실 문제가 됐을 때 그 정부 예를 들어 이제 국가 경제 시스템 리스크가 작동하면 그것도 감당이 안 되거든 그게. 네. 그렇죠. 은행들이 예를 들어 막 마구잡이로 인가해줬는데 한두 개 망했다. 그러면은 그 감당이 안 돼요. 일반 제조업체 망하면 그 회사로 끝나지만 은행은 망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하고 거래하는 대출하는 기업들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네. 예. 결국 그래서- 공적 자금 왕창 들이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 그래서 미국에서도 막 데모를 할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 너희들 그 돈 잔치할 때는 언제고 망하면 왜 세금으로 너희들 구제해 줘야 되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걸 이제 피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국책은행을 좀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네. 이걸 좀 해결해 보자. 이제 이런 제안을 좀 해보는 겁니다, 제가. 용어를 좀 정리 좀 잘 몰라서요. 국제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이렇습니까? 어떻게 나눠야 예, 합니까? 예. 지금 보통 은행들을 구별할 때 네. 이제 특수은행법에 따른 이제 특수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국책은행이죠. 예를 들어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네. 이런 데가 이제 국책은행이거든요. 그리고 시중은행은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이런 데가 이제 시중은행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이제 본점을 둔 부산은행이라든지 지금 뭐 대구은행도 시중은행 IM뱅크로 바뀌어서 이제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에서 벗어나고요. 광주라든지 네. 경남은행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지방은행에 들어가는 거죠. 결론부터는 그 수를 늘려야 한다. 교수님 보시기엔. 그렇죠. 이제 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럼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추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을 마구잡이로 인가해 주다 보면은 나중에 부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또 책임져야 되는 공적 자금 투입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주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이제 그 국책은행들이 있는데 이런 국책은행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그 산업은행이 1950년, 53년도인가 이때 이제 법이 만들어졌고 중소기업은행이 61년도인가 만들어졌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 당시 이제 195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뭐 한 불과 65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그러면 왜 그런 국책은행을 만들었냐? 결국은 이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돈을 갖다가 조달하기 위해서 국책은행을 만들어서 그 경제 성장을 이제 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공한 거죠. 그렇죠? 네. 이미 국책은행의 그 목적 달성, 즉 국책은행을 만든 목적은 이제 달성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시중은행 사이즈가 국책은행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보다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더 크잖아요. 사이즈가. 그렇죠? 이미 시중은행 사이즈도 훨씬 커졌어요. 그리고 이미 기업들도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영세 기업이었고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었던
대기업들도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돼서 네. 본인의 신용으로 세계에 나와서 얼마든지 자금 조달하거든요. 지금 본인의 신용으로. 그렇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그럼요. 포스코 이런 데는 굳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리더라도 본인 신용으로 이미 자금 조달을 다 해요. 그러면은 이제 국책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네. 네. 왜냐하면 그 기능은 이미 다 목적 달성했는데 네. 계속 그렇게 있기보다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가계부채 문제 또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가격 상승인데 그게 주로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역을 골고루 좋은 지역을 만들면 결국 아파트 가격도 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가계부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고 그래서 각 지역에 이제 지역 국책은행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좀 부여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진입장벽을 앞서서 새 은행들 만들면 이 은행들이 자칫해서 이게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나니까 네. 지역의 국책은행들을 만들면 네. 그래서 지역의 어떤 파이낸스 같은 걸 더 강화해서 집도 좀 더 쉽게 살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런 걸 이제 국책은행 방식으로 해갖고 만들어가자.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지방 예를 들어 국책은행이 하나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뭐 대전에 하나 생겼고 광주에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거기 가는 거하고 광주은행이나 대전에 있는 은행을 가는 거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늘어서 대출 같은 거에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대출이라는 거는 네. 이제 개인 신용 평가 등급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냐 덜 받을 수 있냐 이런 문제하고 바로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네. 문제는 뭐냐? 지역 국책은행은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각 지역 그 특색에 맞는 산업 발전을 견인시키면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어지잖아요. 네. 일자리 만들면 소득 생기죠. 소득이 생기면 거기서 집 살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네. 개인 신용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집도 사고 그런 거지. 예를 들어 국책은행이 만들어졌다고 거기서 막 돈을 퍼주고 그런 역할은 그런 건 아닙니다. 대신에 국책은행은 그런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 발전을 견인시켜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역할을 이제 은행이 할 수 있게 네. 결국 이제 금융이 견인하는 게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지역 국책은행이 맡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예를 들어 대구에 한 1조 원 규모의 아주 대규모 테마파크를 만든다. 이제 대구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국책은행이 이런 어떤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업의 유치, 투자 이런 대출을 해주고 기업 자본을 일구어서 기업에서 이제 지방에서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시자는 말씀인데 그 제가 사업성만 있다면 대구에 있는 국책은행에서 빌리는 것과 기존의 대구은행에서 빌리는 것과 우리은행 수성등 지점에서 빌리는 거나 아니면 뭐 큰 돈을 PF해야 되면 서울 올라와서 대규모 증권사나 본사에서 빌리는 것과 어떤 차별화가 있냐 이 말씀. 그거는 네. 정말 중요한 이제 질문이신데요. 네. 그 지역에 본점을 둔 그 지역은행은 지난번에도 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그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네. 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이 그 지역에 기여하는 그 역할이 네. 훨씬 크다는 걸 갖다 통계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예. 그건 왜 가능하냐? 일반 시중은행들은 지점장이 가면 보통 2, 3년이면 이동하거든요. 네. 지점장이 뭐 거기 계속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난 집은 서울에 있고 내가 잠시 대구 발령 나갔다 한 3년 있으면 다시 서울로 오거나 또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그 지역 밀착형일 필요가 없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국을 단위로한 그 시중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시켜서 거기에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그 거래를 못 하니까 예를 들어 내가 당장 그 외형적인 재무제표나
또 이런 것들이 좀 나빠도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용도가 있어 없어 이런 걸 이제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안 되죠. 불과 2, 3년 있는 사람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 안 하죠. 왜냐하면 굳이 그런 리스크 부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네. 좀 이따 가면 갈 되는데. 사람인데. 네. 그래서 내가 사고 안 치고 네. 조용히 부실 안 내고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제 되니까 그 지역에 본점이 있는 거하고 아닌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에 본점이 있으면 무슨 또 의미가 있냐. 그 지역에 고용 창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이 네. 그 지역 대학생들 뽑잖아요. 주로. 그러면 고용 창출이 그 지역 대학생들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본점이 있으면 지점만 있으면 예를 들어 지점장 한 명밖에 필요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 위에 이제 관리자는. 근데 본점이 있으면 거기 여러 부장도 있고 인사부장도 필요하고 뭐 총무부장도 필요하고 여신 뭐 심사부장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고용 창출이 저절로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지역에 본점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군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겠군요. 책임감도 더 있고. 그렇죠. 예. 네. 같은 지역사회에서 또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그 자본을 만들어서 국제은행을 자본을 조달해서 예를 들어 대구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테마파크 하나 들어서는데 그 기존에는 뭐 방직 공장이 있던 자리인데 그 방직 공장 자리를 어떻게든 살려야지 이 도시가 살아난다는 걸 워낙 그 지역에 살아왔던 사람들이나 토착 자본들은 알고 있을 것이고. 네. 그렇죠? 네. 훨씬 지역에 어떤 특화된 전문성 있는 그런 금융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독일 같은 경우도 네. 그 2차 대전 이후에 쫄딱 망했었잖아요. 그 독일 부흥은행 뭐 영어로는 KfW라고 이제 이니셜이 그런데 네. 독일 부흥은행이 그 독일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지방 정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지만 독일은 이제 지방 정부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지분도 중앙 정부가 80%, 지방 정부가 20%. 그다음에 각 지역의 그 감독 이사회라 해서 이사 파견해서 그 독일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스위스 같은 경우도 스위스에 뭐 은행들이 몇 개 있지만 네. 스위스 공립은행 같은 경우는 규모가 거의 한 3, 4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지방은행이죠. 네. 지역 공립은행.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지역 국책이랑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 역할이 엄청 커서 지금 스위스 경제가 이렇게 된 거고 스위스도 사실은 그냥 소나 키우고 이런 나라였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뭐 로마 경청에 그 경비병이나 파견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먹고 살았는데 지금 스위스 경제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을 이라는 걸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까지 지역 네. 균형 발전 특별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방하고 수도권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그 아파트 가격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인구 분산인데 이런 지역을 이제 좀 잘 발전시켜서 네. 인구를 분산시키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도 하락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가계대출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당장 가계대출이 뭐 1조 늘었네 2조 늘었네 이것만 갖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해요. 네, 금융기관에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민원 이제 은행의 소비자 보호부 이런 게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해요. 민원 관리. 그럼 이제 위에서 볼 때는 야 니네 금융소비자보호 부처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말이야 이 민원이 왜 발생하냐 언뜻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민원은 어디서 온 겁니까? 대출하는 여신 또는 지점, 자금부 이런 데서 발생한 민원들이거든요. 네. 그게 단지 여기서만 관리하는 것뿐이지. 그럼 그 근본적인 거를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제일 하단에 있는 민원 건수를 관리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만 쫀다고 그게 민원이 관리되냐고. 상관도 없는 부서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가계대출도 그런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가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대출이라도 빨리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대출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집 사자. 이게 본능이잖아요, 사람은. 네. 내가 지금 소득이 없는데 집은 자꾸 올라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억제하는 방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그 가계대출의 숫자가 얼마 늘었네 이것만
쳐다보면 굉장히 그 단편적이고 네. 해결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그 통계청에서 한 건데 네. 이미 수도권 인구가 옛날에는 수도권이 몇 명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추월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지도는 국토교통부라는데 요 기흥라인에서 이 밑으로는 취직 안 하겠다는 거야 진짜. 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역에 가봤자 재미도 없고 애들이 별 의미가 네. 없을 것 같으니까 전부 몰리는 거잖아요. 어? 집도 서울에 사야 올라간다고 전부 지방의 사람들은 서울에 집을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게? 좀 막말로 별 볼 일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별 볼 일 있게 만들면 될 거잖아요. 거기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좋은 일자리는 요즘 금융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청을 각 지역별로 만들어서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그 지역구청을 하나 만들었다고 물론 지역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물론. 단지 네. 예를 들어 그 지역 국책은행의 고용 인원이 뭐 800명이다. 그럼 800명짜리라도 있는 거 아니야? 800명의 식구가 3명이면 2,400명짜리는 되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그럼 그게 계속 더 확산되다 보면 이제 점점점 그 커질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촉매 역할을 지역 국책은행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잘은 몰라도 어떤 경제를 식어가는 지역 경제를 지금 사실 지역 대도시도 이제 뭐 정말 대형 백화점 하나가 버티지 못할 만큼 우리 지역 경제가 지금 뭐 사그러들고 있는데 그 경제를 살리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쩐주가 한 명 딱 와서 자 이야기되는 사업은 돈 빌려줍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그 경제가 근본적으로 살아난다는데 너무 공감하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은행들의 경쟁력 이야기를 할 때 네. 우리 은행들이 은행이라는 게 파이낸스라는 게 제가 가서 어떤 사업을 제가 이렇게 대구에서 이런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에서 이런 테마파크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한 1,000억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게 정말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게 시장성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도 우리 은행들은 담보 있습니까? 네, 없으면 안 됩니다. 담보 있는 주택대출이 그래서 주택대출만 해주는 게 우리 은행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비판한 게 앉아서 돈 번다.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엄청난 기술력과 노하우와 경쟁력을 가지고 수십조를 벌어오는데 앉아서 담보 있습니까? 이걸로 번다는 지적이었는데 이렇게 그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은행 산업이 대구로 간들 광주로 간들 정말 가능성 있는 기업에게 파이낸스를 해주겠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주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국책은행을 하자는 겁니다. 일반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이 아닌 네. 국책은행을 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 은행 입장에서 아니 앉아서 안전하게 돈 잘 벌리는데 왜 그런 데다 대출을 왜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저 기자님이 만약에 은행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니 안전하게 아파트 담보 대출하면 이자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안전한데 내가 왜 거기 테마파크에 대출해줘요? 저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은행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은행 입장이라면 네. 안전하고 돈 잘 들어오는 사업에 돈 빌려주지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지역 발전이 뭔 상관이 자기하고. 그렇죠? 내가 대출해줘서 이익 많이 내고 내가 나중에 성과금 많이 받는 게 오히려 나한테 더 중요한 문제지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효과는 내가 은행장 그만두고 나서 다음에 올 텐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굳이 내가 그런 리스크 테이킹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 국책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국책은행은 뭐 아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처럼 특별 법에 의해서 이렇게 특수 목적으로 한 은행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해서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아까 부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식으로 대출해주냐면 부은행이 이제 일반 개인 대출해 주진 않아요. 네.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줘서 그 금융기관이 이제 개인이나 기업들 대출해 주는데 만약에 이게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대출이다. 그러면 그 돈을 띠키더라도 돈을 떼이더라도 그 손실 비율을 한 50%는 부은행이 책임져줘요. 그리고 아예 100% 책임주는 것도 있어요. 그 정책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이건 보면 이건 네 잘못이다. 네. 그럼 거기다 이제 100% 책임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신용도가 진짜 좋다. 너는 굳이 우리한테 안 빌려도 된다. 이러면 너는 저 시중은행 가서 빌려라. 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국책은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말씀은 누가 봐도 돈 빌려주는 그런 사업들은 어차피 네. 다른 은행 가도 빌릴 테니까. 예. 네, 우리은행 가고 하나은행 가고 저 신한은행 가고 이렇게 하면 빌릴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업성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네. 그 리스크 테이킹이 만약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있다면 그거는 공공이 맡아서 돈을 빌려줄 것이다. 그렇죠. 네. 저기 앞으로 비전이 있고 전망이 있는데 네.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빌려줘서 네, 네. 산업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넌 신용이 좋아서 돈 잘 빌리는데 굳이 우리한테 올 필요는 뭐가 있냐. 저기 가서 빌려라.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국회에서도 그리고 계속 지금 이거 관련해서 여러 브리핑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들을까요? 표를 보면서. 네. 요거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네. 이제 지역에 본점이 있는 거와 없는 때의 이 관계를 갖다 실증적으로 분석한 표입니다. 그래서 네. 지역에 본점이 있으면은 그 지역 발전에 네. 이 정도 기여하고 있다. 수치적으로 이제 입증을 한 거고요. 그걸 제 말로 설명한 게 바로 이거죠. 네. 왜 설립되어야 되느냐? 그 지방 중소기업의 이제 은행자금 공급 역할을 하는데 시중은행 같은 경우 전국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 특색을 반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안 해준다는 거지. 네. 그리고 지역 금융 소비자들한테도 거기 질 높은 상황을 잘 서비스, 모르니까. 그렇죠. 네. 질 높은 은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당연히 뭐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네. 지역에 이제 은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은행을 만들어야 되지 이게 네, 또 중요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구잡이 은행 막 인가 줬다가는 과거에 뭐 대동은행이나 동남은행은 다 망했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돈을 걷어서 만든다 그랬는데 이 은행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럼요. 네. 그리고 설사 만들었다 해도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 지금 은행들은 IT 투자 이런 데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 IT 투자가 거의 이 시중은행들은 거의 조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1년에. 네. 겨우 지역에서 돈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돈 1,000억 겨우 모아서 은행 하나 만들었어.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이제 유지 네. 최소한 흑자하려면 몇 년 동안 적자 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IT 투자는 계속 기술이 발전하니까 네. 금융 보안도 강화시켜야 되지. 뭐 그 모바일 뱅킹 뭐 이런 얼마나 그러니까 뭐 속속 바뀝니까? 계속 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도 경쟁력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뭐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 네. 해도 수익이 안 나면 그 기업이 존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 대안은 이겁니다. 국책은행을 지역 국책은행으로 개편하는 거예요. 지금. 네. 현재 그 국책은행 본점을 지주회사로 만들고 네. 각 지역 본부를 각 지역의 국책은행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현재 인력과 자본과 그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시킬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위에 지주 회사라는 본점이 있고 각 그 지역 국책은행은 자회사 형태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기법이라든지 IT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다 여기서 커버가 가능하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지주회사를 이렇게 서울에 두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구 지역 국책은행, 광주 지역 국책은행, 대전 이렇게 하자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장기 관점에서 시중은행하고는 달리 이제 금융 업무 취급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제 그 지방은행과 지역 국책은행을 이제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 사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하고 같은 주식회사하고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그 네. 형태가 같아서 이 지역 국책은행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 지역 국책은행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본점이 거기 만들어지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되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그 지역의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에 본점이 있다 보니까 그 은행원들은 아무래도 보수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커지죠. 그리고 그 지방의 지방세수에도 도움이 되겠죠. 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역의 세수 구조도 많이 네.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역 국책은행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GDP가
5,164억 달러에서 1조 6,733억 달러로 324%나 증가했지만 은행은 오히려 37.5% 감소를 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해서 은행 독과점 문제가 해결돼. 이거는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과거에 지방은행들 부도나고 이럴 때 또 우리 저축은행 사태 나고 이럴 때도 늘 나왔던 게 은행들이 너무 작으니까 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은행들은 경쟁력 확보하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메가뱅크 키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들 합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지역은 교수님은 중앙은 그렇게 가더라도 지역은 달리 가야 한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우리가 IMF 때 그래서 메가뱅크를 키우자. 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그러니까요. 제고시키자. 몇 개 은행으로. 예. 네. 그랬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은행 규모는 300조, 400조가 됐는데 우리나라 은행 국제 경쟁력 갖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은 해외에 가면 교민들 상대로 하죠. 그러니까 네. 교민들 상대로 그거 하고 네. 제가 베트남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이제 그 베트남에 그 전자회사 크잖아요. 네. 거기 이제 그 책임자 만나서 야 우리나라 은행 좀 도와줘라. 그런데 자기들 그 카바가 안 된다는 거야. 자기들이 전 세계 네트워크랑 금융 거래를 하는데 네. 그게 카바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미 스스로 그 하청업체들하고만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또 해외 투자하면서 손실도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냐? 네.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을 때는 국제 경쟁력을 키워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하는 거는 뭐야? 사실은 국내에서 안전한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이익 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거의 네. 대부분이 이익의 대부분이. 근데 그거를 은행을 절대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니 안전하게 이익 잘 나는데 왜 나가서 고생을 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은행이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 경쟁이 있는 사업을 분석하는 분석 틀이 잘 발전한다면 사실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은행은 근데 이제 편한 담보대출에만 안전한 담보대출에만 그리고 또 안주하니까. 은행의 역할을 또 봐야 되는데 네, 은행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이 부실화되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벤처 캐피탈 이런 데서 좀 하고 있잖아요. 아, 네, 벤처 캐피탈이 왜냐하면 이제 자본 이득을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네. 투자들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시중은행보다는 국책은행이 바람직한 거죠. 과거에 우리금융지주 산하에 경남은행, 광주은행 이런 걸 편입시켜가지고 자회사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운영을 그렇습니다. 해본 적이 예, 있었죠. 예, 예. 네, 그때 그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그때 그 이제 지방은행이 따로 있었죠. 네. 광주은행 있었고 근데 지방은행 여러 군데가 망해서 네, 문을 네. 닫았는데 광주나 경남은행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서 이제 우리 금융 지주를 만들어서 그 밑에 자회사로 편입시켜서 경영을 했죠. 네. 그래서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저 스피노프해서 따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식으로 경영하면 된다고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은행 본점 차원에서 IT 투자라든지 여신심사라든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우리 금융 지주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게 관리 가능했어요. 그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이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IMF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거를 우리 금융 지주라는 틀 안에 들어와서 네. 각 자회사로 이제 경영을 해서 그걸 성공시켜서 지금은 독립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뭐 계속 같은 질문을 드리지만 거대한 은행 틀에 묶여 있으니까 지역 은행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우리은행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 있었으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게 네. 그게 바로 제가 기대하는 겁니다. 왜냐 지역의 경제 규모가 영세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각각 독립돼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경제력이 약한 강원 지역이라든지 네. 또는 어디 저기 이런 데는 그 은행이 수익성이 나기가 쉽지 않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투자라든지 그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거대한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독립은 하되 국제은행이나 아니면 우리은행, 우리 시중은행처럼 이게 거대한 틀 안에서 독자적으로 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운영이 돼야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딱 계속- 그 지방은행만 똑 띄워놓으면 현실적으로는
IMF보다 지방은행 망하듯이 이제 그렇게 네.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으면 뭐 적은 규모의 중소 규모의 은행으로 전락하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네. 이건 이제 제가 중소기업은행을 예로 드는 건데 네. 이제 지역 국제은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사람이니까 이 국책은행 직원들을 중용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해서 각 지역 국책은행의 임원으로 중용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을 보장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지역 국책은행을 만들었다고 그 지역에 뭐 유지들 들어와가지고 정치인들 들어와가지고 괜히 경영에 간섭하고 그러면 은행이 사실 경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현재 국책은행 직원들, 그러니까 해당 국책은행 직원들을 네. 임원으로 각 중용을 해서 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이런 지역 국책은행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출 관련해서 금융당국에 사실은 오래 교수님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대출 창구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시그널을 주려면 금융위가 하는 게 맞습니까? 금감원이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좀 각자의 역할이 분담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요. 누군가 저는 정말 아주 균형 잡힌 시그널을 줘야 한다면 어디서 주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제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네, 그 조화롭게 서로 잘 역할을 그 법에 나온 대로 역할을 잘 분담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디라고 정해진 건 없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네,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과대학 오늘은 원대식 교수님과 함께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제은행 활용 방안 그리고 요즘 시끄러운 주택 대출 시장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